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청와대의 난데없는 사드 대소동이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소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대응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사드 4기의 반입 사실을 누락시켰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적이란 말이 아주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문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 사드 포대 충격적, 그 앞뒤로는 따옴표가 들어있습니다. 뜬금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뜬금없다, 느닷없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를 사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이다. 이 가운데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지난 4월 말 성주 포대에 들어갔다. 정식 배치가 아니라 상황의 긴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배치였다. 원래 6기 일체형인 이상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국내에 이미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머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도 그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다. 무기체계의 특성상 군 당국이 존재, 이동, 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지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공지의 사실을 국방부가 왜 의도적으로 빼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겠느냐. 또 설사 의도적으로 뺐다고 한들 이미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레이더 1대와 발사대 6기로 된 일체형이다. 한 세트단 뜻이죠. 그 중에서 2기가 이미 배치되어 있으니까 4기는 이미 국내에 반입돼 가지고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충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설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라면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 웬만한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이 모른다고 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국방부가 일부러 감추려 했다는 느낌을 준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국방부가 사드처럼 논란이 큰 문제를 어떻게 감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이 이야기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아주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설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치 4기를 도입해가지고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청와대가 그 이유를 들어서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던진 데 대해서 이 사설은,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상주 포대는 논란이 많아 정부가 환경 영향평가를 받기로 한 것이지 규정상으로는 그 대상도 아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이죠. 국방부는 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4기의 반입을 비밀로 붙였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공지의 사실이다. 공지의 사실을 가지고 설사 국방부가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예컨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방부가 대통령한테 한국에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문책하고 조사하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지의 사실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성주에 결정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일체형이다 하는 것도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 2기를 배치했으니까 4기는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국방부가 감춥니까? 감춘다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군에 대한 지나친 의구심이고 군에 대한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욕이.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드 배치, 나머지 4기의 배치를 미루고 해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번엔 우리가 갖게 합니다. 국민들이. 환경영향 평가한다. 왜 누락했느냐.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도 불러서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란을 더 키워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대로 실전 배치를 늦춘다. 늦추기 위해서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논란이 안 되는 것을 논란으로 만드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닷컴에 댓글이 하나 쓸렸는데, 요사이 보면 기사보다 댓글이 더 뛰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와대보다 이 댓글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언론에서 고속도로로 4기의 발사대가 운반되는 것을 영상으로 보도하였다는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공개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을 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사실이 무슨 큰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 좀 그만 떨었으면 한다. 사드는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안보자산 아닌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가 더 안전해지는 것인데 국방부가 무슨 이적 행위라도 했나? 이 군인에 대한 정치인의 행동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집단이기 때문이고, 또 군인들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군인들의 동상이 제일 많습니다. 군인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죠. 군인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일단 유사시에 군인들이 목숨을 바칩니다. 군인들에게는 목숨을 바치라는 명령을 국가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군인들한테 잘해줘야죠. 명예심을 높여주고, 절대로 군대 자체를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모욕해서 군인들이 화가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게 고려시대의 무신난입니다. 1170년 고려 의종 때죠. 의종 때. 고려는 이 과거시험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 문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들, 군인들이 아주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푸대접이 좀 지나칩니다. 이 10인종에 뒤이어 즉위한 사람이 18대 의종입니다. 이 사람은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 향락을 좀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신과 문신이 섞여 있을 때 군인들을 모욕 주는 행동을 들어 했습니다. 이 김돈중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김부식,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지금 합참의장쯤 되겠네요. 정중부의, 나이도 위입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무신의 난이 난 바로 그 전날이죠. 전날 파티를 하는데 어느 한모라는 이 문신입니다. 무신하고 싸우다가 좀 언짢았는지 나이 많은 사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임금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무신들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하니까 일단 왕이 말렸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정중부 등 무신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무신을 모욕한 저 문신들이 왕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우리를 숙청할지 모르겠다 해서 우리가 선수를 치자.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난입니다. 무신난. 그래서 뺨을 때린 그 한뢰라는 사람, 한뢰 잡아 죽이고 그 전에 무신의 수염을 태웠던 김돈중 형제를 잡아와서 죽이고 문신들을 완전히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아서 무신 정권이 100년이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인이 군인을 욕보이다가 당한 거죠. 그 약 800년 뒤에 1961년에 군인들이 다시 집권을 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5.16 쿠데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의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요인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장교단이. 그때는 6.25가 끝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6.25 경험이 생생하고 있습니다. 이 장교단 일을 해봤자 나이가 그때 박정희는 44살, 김종필 6사 8기생들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구나 김종필 씨의 6사 8기는 졸업생이 1000명이었는데 6.25 나자 소대장으로 참전해가지고 그 중에 40%가 전사를 했습니다. 피로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5.16 군사혁명 주체 세력은. 그런데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우리가 피를 흘릴 때 뒤에서 정권 다툼이나 하고 아들들은 기피하고 했다는 그 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드디어 그 정치인들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것을 우리는 독재를 타도했다고 보지만은 군인들이 보기에는 부패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부패하고 건방진 거는 똑같고 특히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군부대에 오면은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을 장병들 앞에서 모욕 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꽁하고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장면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각제를 하니까 신파구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사회 불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좌익 세력이 들고 일어나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판문점으로 회담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좌익들이 횃불 시위까지 하니까 이제는 화도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로서 지킨 이 휴전선의 등 뒤에서는 저 부패한 정치인들이 오만하게 군인을 업신여기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 잘못하면 공산화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이끄는 공수부대, 해병대, 육군단의 포병부대 등 4,000명이 5월 16일 아침에 서울로 들어왔을 때 60만 대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압하라고 해도 진압하지 않았어요. 왜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심이 아니라 군심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5.16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신난 그리고 5.16 군사혁명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정치인들이 군인들을 욕보인다. 정치인들이 군인을 모욕한다.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국군을 우습게 여긴다. 국군을 어떻게 보면 적대시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식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이번 바랍니다. 우리 국군은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대통령도 유한하지만 국군은 국가와 함께 영원한 존재입니다. 국군이 없으면 국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는 국군 위에 있는 존재예요. 국군이라는 주춧돌 위에 국가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 특히 국군의 지도층인 장교단을 욕보이는 것은요, 그것은 자해 행위를 넘어서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군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우리 국군은 모욕당할 군대가 아닙니다. 용병도 아니에요. 북한처럼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그건 일종 사병 아니겠습니까? 사병.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의 군대. 국민의 군대를 정치인이 모욕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국군은 지금까지 역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역사상 삼국 통일을 한 신라의 군, 화랑도를 주축으로 한 신라의 군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처럼 위대한 일을 한 군대는 20세기에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첫째,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국군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군 위에 대한민국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남침 때 항복하지 않고 질서 있게 후퇴하면서 반격한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어요. 즉 박정희 집권 이후에 이번에는 군대가 권력을 잡고 근대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 발전에 성공시킨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 다음 1980년대 군인들이 이제 더 정치를 직접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민주화 운동 시기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울타리. 1980년대, 90년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나 군대가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고 정치인들은 열심히 싸웠던 거 아닙니까? 국군이 없으면 아마 그런 사태는 내란으로 가든지 다시 적이 침략하든지 했을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즉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 지금 앞으로는 자유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하고 인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유통일 무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강대국 속에서 지켜주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역사적 역할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 무대에서 군인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비들, 학자들이 주도권을 잡았지만은 1961년 이후에 군인들이 집권을 함으로써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주력 세력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산업공상을 뒤엎고, 그러다가 다시 민주화 운동이 깊어져서 더구나 군인들이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으로 끝나고 김영삼부터 문민정부라고 해서 나오니까 군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군대를 동래북으로 만들고 해서 이 민주화를 틈타서
군대를 적재시하고 군대를 업신여기고 군대를 모독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거는 김일성이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승만과 미국과 국군이 주적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그것을 박근혜 정부가 고치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폐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있을 때 국방부 이름으로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면은 누구와 왜 싸우는지를 모르게 된다. 심각한 전력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교과서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던 바로 그 교과서를 계속 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군대에 대한 정치인의 군대에 대한 모독. 더구나 그 정치인이 좌경적 생각, 운동권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념물을 깔고 군대를 모독한다. 군대를 적대시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한다. 본인은 목숨을 바치는 집단입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무기를 들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무기를 든 집단을 업신여긴다든지 모욕하면은 그 손해는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자중자애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군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단체 대표가 아닙니다. 운동권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보다도 장교단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장교단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